차붐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알렸고 해버지는 대한민국 축구 선수를 알렸고 써니는 대한민국 축구 선수의 능력을 알렸다. 차범근은 위대하고 손흥민은 통쾌하고 박지성은 뭉클하고. 이런 거 누가 쓰는 거야? 네티즌들이 보면 다 시인 같아.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떠세요? 이런 막 얘기들. 아이, 저야 좋죠. 40년 지난 얘기를 지금 이렇게 끄집어가지고 나를 떠올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역시 후배들은 잘 둬야 돼요. 그렇지. 또 이렇게 또 길을 열어주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 중간 형 박지성 선수는 어때요? 이런 얘기 들으면. 제가 영광이죠. 뭐 일단 한국 축구의 영웅과 비교될 수 있다라는 이름을 올릴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저에게는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 질문이 우문인 게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떠세요? 기분 나쁩니다. 누가 이렇게 대답을. 아니, 손흥민 선수는 이 비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제가 적어왔는데 내가 100골을 넣든 200골을 넣든 지성이 형과 차범근 감독님이 이뤄낸 업적을 넘는 건 불가능하다. 흥민이가 사회생활 할 때. 어떻게 생각해? 아니야? 맞잖아. 제가 밥을 사준 보람이 있네요. 그분이 너무 착하신 거예요. 저는 여기서 다른 걸 발견했어요. 내가 100골을 넣든 200골을 넣든 본인이 200골 넣을 거라는 거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 자신감이 넘치는구나. 골수로 이미 비교했거든요, 이렇게. 지성이 형과 내 골수로 다르다라는 얘기가 숨겨져 있는 건 모르셨나 봐요. 그리고 실제로 기록만으로 따졌을 때는 특히 차범 감독님이랑 비교를 했을 때 네네. 통산 득점이라든가 단일 시즌 최다 득점 지금 또 아직까지 녹화의 기준으로 타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비슷한 포지션인 손차에서 손이 앞서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짚고 넘어가겠다 생각하는 게 UEFA컵 2번 우승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끄신 분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직도 이런 여러 얘기가 나올 때 차파이신 분들은 UEFA컵 우승 정도도 해야 되지 않겠냐 농구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자꾸 유시민 선생님 얘기가 자꾸 나오거든요. 네. 두 분 나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선생님은 차범근, 박지성, 손흥민 셋 중에 누굴 제일 위대한 선수를 뽑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드렸어요. 근데 이건 유시민 피셜입니다. 네. 차범근이지. 그러셨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내가 독일에서 유학하고 있어. 그분이 독일에서 유학을 했거든요. 맞아요. 차범근 감독님은 위상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독일 가가지고 차범근이란 얘기를 하면 다 안 돼요. 아직도 다 안 돼요. 축구를 좋아했던 분들은 다 알고 있고 그때의 동양인이라는 개념조차 잘 없었을 때 누군가가 와서 공을 차고 뛰면은 아무도 못 막았다. 그분께서는 차범근 감독님을 첫 번째로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거의 다 손흥민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분은 하여간 여기에 한 표를 이렇게 드렸어요. 같이 비교는 불가해요. 손흥민 선수는 우리 집사람이 늘 얘기하지만 박지성 선수하고 차범근이 둘이 앞에도 손흥민이 반도 못 따라간다고 저는 얘기하거든요.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흥민 선수 요즘에 하셨대요? 저는 아직까지는 차범 감독님 1위라고 생각을 하죠. 이유는요? 흥민. 근데 이제 흥민은 아직 선수 생활이 남아 있으니까 그 남은 거에 따라서 이제 1위가 될 수도 있고 또 2위에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이제 1위가 되기를 바라죠. 아니, 나는 거꾸로인데 나는 손흥민 선수가 지금 뭐 이루고 있는 그런 업적은 우리 둘이 못 따라가잖아요. 최고고 그다음에 박지성 선수가 월드컵에서 한 업적은 또 아무도 못 따라가. 두 번째고. 그다음에 월드컵에 4강을 했잖아. 그러네. 저는 타이틀이 없어요, 사실. 그런 거에 비하면.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이고. 순서적으로 그래요. 두 분이 너무 저는 아름다워요.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이 얘기는 끝없이 돌아갈 것 같아요. 메비우스의 띠처럼. 칭찬은 너희들이 해라 지금 이 말씀이시니까 우리가 할게. 우리가 그렇지. 그래. 우리가 첫 데뷔 무대도 중요한데 첫 골이
그게 뭐였지? 칼링컵에서 아마 골을 넣으셨을 거예요. 원정 데뷔골이에요, 경기에. 그게? 예, 좀 골 자체는 시간이 좀 걸려서 넣으셨는데 많이 늦었죠. 네. 저 거는. 그런 부담은 있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물론 골잡이로 이렇게 가신 건 아니지만 그래 골 넣었대? 이게 항상 묻는 질문이니까 그치. 뛰시면서 난 잘하고 있는데 골을 넣진 않았다라는 부담이 있었을 것 같은데 잘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성공의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 짜릿한 골 맛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박지성이 메뉴의 신형 엔진으로서 가속도를 더하기 위해 이제 필요한 것은 상대 그물을 가르는 시원한 골입니다. 박지성이 원하고 축구 팬들도 갈망했던 첫 골이 마침내 터졌습니다. 잉글랜드 무대에 데뷔한 지 25경기, 정확히 133일간 이어진 골 갈증은 이렇게 시원하고 감격스럽게 풀렸습니다. 거기서 골 넣고 이렇게 세레모니 하신 건 이게 이게 그거잖아. 그 이후로 정말 많이 쓰였거든요. 그 골은 본인에게 어떤 의미였었는지도 궁금해요. 무거운 짐을 털어버린 느낌? 워낙 거기에 대한 말들이 한국에서는 많아가지고 뭐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는데 이제 그 말은 안 듣겠구나. 그 골을 넣자마자 들더라고요. 그래서 털어내는 춤. 그러네. 세레모니가 부담감 털었어야지. 이제 이 시즌의 운명적인 경기를 이제 하나를 치르게 되는데 2006년에 이영표 선수가 생존기 전설적인 경기를 그렇죠. 치르게 됩니다. 그때 공격수와 수비수로 계속 부딪혀요. 둘이. 그때 박지성 선수가 이영표 선수 공을 뺏어요. 맞아요. 툭 뺏어가지고 패스해도 루니가 딱 골 넣잖아요. 골 넣었대요. 왜 그랬어요? 저는 빨리 걷어낼 줄 알았어요. 걷어내려고 해서 제 발 맞았고 다시 영평한테 가길래 네. 저는 이제 공격수니까 따라갔죠. 그렇죠. 당연히 본능적으로 가야지. 근데 걷어내겠지 했는데 안 걷어내더라고요. 뭐지? 뺏길 텐데. 내 앞에서? 아이고. 그래서 이제 뺏어서 이제 골을 넣었어요. 그 순간은 다들 뭔가 그렇죠. 왜냐면 박지성, 이용표의 관계를 알잖아. 그 시간을. 이거 되게 뭉클했잖아요, 사실 그때. 유명한 사진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너무 그렇죠. 유명하지 그 네. 사진은. 이렇게 손을 경기장에서 맞잡고 악수를 하시더라고요. 뒤에서 이렇게 근데 그 장면이 너무 뭉클한 거야. 그럼. 그리고 타국의 다른 구단 소속 선수로 같이 경기를 치른 다음에 이렇게 손을 딱 맞잡았을 때 어떤 찰나의 기분이었을지 순간이었겠다. 궁금해요. 네. 원래는 제가 오른쪽에서 보통 경기를 하지 않거든요. 아, 그렇죠. 그래서 왼쪽에서 경기를 네네. 하는데 그날 이상하게 퍼거슨 감독님 오른쪽으로 치고요. 아, 그러네. 저는 솔직히 왜 오른쪽이야 쓰기 생각을 전에.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솔직히 좀 미안했죠. 아무래도 같은 한국인 선수가 여기서 잘해야 되는데 그 한국 선수의 공을 뺏어가고 했으니까. 근데 친한 형이고. 근데 영평이 딱 이렇게 서 있는데 뭐 가서 상대편 선수한테 막 미안해 뭐 이러면서 이렇게 그러지 않겠어요. 그럴 수가 없으니까 이제 지나가면서 이제 영평 손에다가 이제 손을 올렸는데 영평이 이제 그 손을 이제 싹 잡아줬죠. 저는 그 사진이 정말 멋있었던 건 너무 잘 찍힌 것도 있고 그 찰나 시선들이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맞아. 그 사진 기자가 정말 대단해. 잘 찍은 사진이죠. 예. 전혀 다른 것을 보는데 손은 같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그 기사야 많아. 정말 완전 많아요. 너무 대단한 사진이었어. 진짜. 그 사진 마음에 들죠? 예, 잘 찍었어요. 물론 지금도 독일은 뭐 축구 최강국이잖아요. 그때 당시의 위상은 어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갈 때 당시에는 분데스리가가 뭐 유럽 최고의 리그였었죠. 그 당시에. 그렇죠. 79, 80년 우에파컵에 결승전에 올라간 네 팀이 다 독일 팀이었어요. 프랑크푸르트, 바이에른 뮌헨, 슈투트가르트, 글라드바. 여기 뭐 그런 저걸로 보면 뭐 이렇게 쉽게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엄청난 분데스리가에 가게 된 이유가 일단 너무 궁금한데 그 이전에도 없었던 역사를 만드신 분이니까 그 시작이 전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가게 되셨는지.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에는 프로리그가 없을 때였잖아요. 그렇죠. 그럼 독일 가시기 전에는 어디서 뛰고 계셨어요, 선수? 가기 전에는 제가 제대를 앞둔 공군 팀에서 뛰었었죠. 군인 신분이셨구나. 공군팀. 근데 공군팀에서 뛰고 계시는데 어떻게 분데스리가를 가죠?
궁금하시죠? 연결 자체가 안 되잖아요. 감독님은 그 이전에 예전에 어릴 때, 그러니까 축구 선수 막 했을 때 분데스리가 한번 가보고 싶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어릴 때는 그 전에는 텔레비 볼 수 있는 게 없었고 대표 선수 할 때 MBC에서 10시만 되면 그 분데스리가 해외 축구를 보여줬어요. 방송사에서. 그때 베켄바워, 세프마이어, 뭐 이렇게 오버랏 뭐 이런 선수들이 그 화면에 나와서 그 파란 잔디에 삼선 아디다스에 이렇게 딱 근데 다른 사람 다 이렇게 흙 묻었는데 베켄바워 선수는 그냥 깔끔하게 딱 해서 그 경기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고 우리 환경하고는 비교가 안 됐는데 어쨌든 너무 멋있었어요 그게. 그냥 TV에 나오는 그 모습 자체가 처음 봤을 때는. 근데 이제 우리 축구가 고비를 계속 마시면서 좀 제가 심각해졌죠. 제가 대표 선수를 할 때는 우리가 월드컵이나 올림픽에 다 낙방을 했잖아요. 국가대표일 때. 그렇죠. 네. 세계 무대를 가려면 뭐 월드컵이나 이렇게 박지성 선수처럼 월드컵에 이렇게 큰 타이틀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뭐 그냥 기회만 되면 고배를 마시니까 팬들의 그런 야위, 비난 뭐 이런 거. 비난, 또 신문에 저는 대표 선수 7년 정도 하면서 너무너무 그게 괴로웠어요, 사실. 그래서 야, 저기 한번 좀 가서 우리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좀 잘할 수 있는 뭐 비결이 뭔지 좀 한번 좀 봤으면 좋겠다. 근데 갈 수 있는 그런 뭐 환경이나 뭐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생각의 꿈이었죠. 그러면 TV에서 파란 잔디에 그런 걸 보셨다 그랬잖아요. 그때 우리나라 축구장 상황은 좀 어땠어요? 우리요? 맨 땅에서 축구했고 대표 선수들도 태릉 선수는 맨 땅에서 축구하고 그랬어요. 잔디가 아니었고요. 잔디가 없었고요. 그 이제 모처럼 이제 어느 대회를 해서 준비를 하려면 이제 그 회사 운동장 이렇게 안양에 많이 갔었고 원진 레이온이라고 저기 뭐 냄새 나고 그러는데 거기 가서 뭐 이렇게 빌려서 오후에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고는 뭐 맨 땅에서 했죠. 근데 다 잘했어요. 돌멩이 흙밭이면 태클 어떻게 해요? 여기 다 해야죠. 꺾여주는 거죠. 까져도 해야죠. 태클하고 하면 다 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땅에서 축구했던 선수는 축구 선수 다 옆에 여기 흉터가 남아있어요. 박지성 선수 없어요? 저도 있죠. 저도 있어요? 네, 저도 어렸을 때는 흙바닥에서 했었으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하지? 무서울 거 아니에요. 저 분명히 내가 태클하면 까진다 알잖아요, 사람이. 태클 하는데 안 했다가는 뭐 선배님한테 나중에 불려가야지. 불려가는 이건 태클이 낫다. 옛날에는 뽕도 이렇게 가죽 뽕이고 이래가지고 그 구두 수선하는 데 가면 이렇게 신발 모양으로 거꾸로 이렇게 쇠가 달려가지고 이렇게 씌우는 거예요. 네. 그게 필수였어요. 거기다 축구화 이렇게 해가지고 가죽 뽕을 이렇게 못을 딱 박아가지고 칼로 잘라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뽕을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서 신었었거든요. 선수들이 해요? 그럼요. 다. 우리 시대는 그랬어요. 그래서 뭐 엄청 많이 이렇게 못이 이제 이렇게 땅이 나쁘면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 뚫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아파도 뭐 선배들이 뭐해서 뭐 경기를 지고 있고 그러면 말도 못하고 해추석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요. 끝나면 거기 해가지고 여기 이 밑으로다가 그 못이 뚫고 들어오니까 세상에. 아우 정말 우리 환경은 뭐 정말 말로 자, 좋은 데서 축구. 그렇죠. 그 선배들 것도 우리가 다 해서 근데 그게 이 모래땅 같은 데 가면 금방 타니까 매일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보통 힘든 게 아니었어요. 그걸 잘하는 친구는 국대에 뽑히겠다. 그 당시는 뭐 그거 못하면 축구 못해요. 탐량은 필요하겠다. 정말 잘하는 사람. 그러니 당연히 TV에서 나오는 분데스리가 잔디밭에 베켄바워가 탁 삼선 쫙 싣고 있으면 그게 얼마나 부러웠을까. 그러면 노동이 좀 심했죠. 그러면 선배들 것까지 다 해야 되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런 꿈을 갖고 계셨는데 독일로 오라는 제안을 이제 받은 거잖아요. 이제 그때 78년 5월에 이제 박스컵이라고 우리 국제 대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프랑크푸르트 팀이 아마추어 팀과 이제 그
코치가 어떻게 동행을 해서 그 대회에서 이제 제 경기를 보게 됐죠. 박스컵에서 뛰고 계시는 모습을. 그렇죠. 그 찍은 거죠. 코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 코치 성함? 슐테. 슐테라는 슐테. 코치가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타진이 왔죠. 독일 갈 의사가 있느냐. 독일? 독일 제안을 받고 계속 편지로 오고 가며 편지요? 편지로요? 그렇죠. 갈 수가 없고 이게 편지로다가 너무 신기해요. 아까 박수성 선수 같은 경우는 차에서 전화기를 탁 연결을 했다는데. 그때는 이제 전화 요금도 비싸고 그쵸. 그러면 그래서 이제 편지로다가 그 편지에 그렇게 써 있었대요. 차범근을 그때 서독이라 그랬죠. 그렇지. 그렇죠. 서독 분단됐을 분단이 때니까. 안 됐을 네. 서독 프로축구팀 입단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질 테니 차범근을 서독으로 보내달라. 당장이라도 가고 싶으셨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우리 국내에서는 약간 좀 부정적인 반응이에요. 차범근이 독일로 간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죠. 근데 그때만 해도 아직 이제 우리가 덜 개방적인 거죠. 사고도 그렇고. 그래서 안 된다. 안 된다. 전력이 약화되고 그래서 대표팀이 약실 수 있다. 국부 유출이라 그랬대요. 에 이게 나라의 보물이 그렇지. 재산이 도대체 유출되는 거다.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의 어떤 그 생각들이 해외를 나가면 영원히 작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던 그런 시절이었나 봐요. 그리고 그 축구협회에서도 차범근이 독일을 가면 축구 얘기는 다 식는다. 가면 안 된다. 박선 선수가 이제 선수로 뛸 때랑은 좀 분위기가 감독님 선수로 뛸 때가 너무 달라가지고. 다르죠, 많이 다르죠. 그때는 우리 메뉴 간다 그랬을 때 전국이 그렇지. 국위 선양한다. 국위 선양. 맞아. 국부 유출과 국위 선양은 참 너무 다르잖아요. 국위 선양과 국부 유출. 이제는 사실 이 다음 세대까지 왔잖아요. 국부 유출 논란이 있었고 국위 선양하셨고 네. 이제는 나가는 선수를 볼 때 우리가 야 저건 사실 개인의 성취야 이런 말까지 하잖아요. 거기까지 왔어요 이제. 선수가 국가의 것이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게까지 전례를 만들어 주신 거고 감독님 나가실 때까지만 해도 긍정적인 전례가 애초에 그런 역사가 없었으니까 이 사람이 나감으로 인해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아예 못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데이터가 아예 없으니까 우리한테는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걸. 훈련만 하고. 뭐 워낙 그 다름슈타트 자체가 순위에 이제 밀려 있기 때문에 뭐 좋은 선수가 있다니까 별 뭐 토를 달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제 한 30분 훈련하고 바로 가계약을 이제 했는데 이렇게 인수하라고 그냥 가볍게 뛰시는 거예요 그 앞에서? 이 킥도 해보라 그러고 좀 하셨네요 이렇게. 좀 뛰어보라 그러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그때 입단 테스트 받았을 때 반바지 입고 계셨을 확률이 커요. 허벅지를 딱 보는 순간 통과! 이미 첫 인상에 그걸 보시고 그 근육을 보면 누구라도 통과시키지 않을 수가 없어. 근데 그렇게 하시면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반신반의하는 의견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입단하자마자 실력으로 한 번에 증명을 하신 게 해외 축구 경험 없음. TV로만 어쩌다가 하이라이트 영상 봤음. 그리고 그때 우리 나이 26살이니까 지금 기준으로 봐도 축구선수 나이로서 어린 나이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고 넘어가셨는데 첫 번째 경기 한 경기에서 그때 다름슈타트가 최하위인데도 3대1로 상대를 이겼거든요. 그 한 경기를 하고서 서독 전체가 난리가 났다고 들었어요. 단 한 경기를 공식 경기를 뛰었을 뿐인데 다름슈타트의 비밀 병기. 아시아의 가장 훌륭한 선수. 언론 보도가 난 건 기본이고 그리고 이건 정말 만화 같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이 모든 상황들이. 그래서 지금 그 경기는 별로 기억에 남는 게 없어요. 너무너무 긴장을 했고 또 아시아에서는 뭐 제일 잘한다 그러고 물론 그런 자신감은 있었지만 이렇게 경기를 하면서 제가 처음 느낀 거는 돌파를 하고 지나갔는데 뭐 뒤에서 다리가 쭉 슬라이딩 태클 하더니 딱 검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딱 제쳤는데. 보면서 공포감이 딱 느끼더라고요. 돌파를 했는데 어떻게 뒤에서 아시아 같으면 지나간 다음에는 못 따라오는데 아시아에서는 그런 태클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잘하면서도 뭔가 여기는 더 있을 것 같은 그런 게 그러니까 공포감이 있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사실 그 공포감은 해결되지 않았어요. 내가 잘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조금 컨디션이 안 좋다 그러면 항상 그런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그 북한하고 결승전에 만날지 모른다 그래가지고 그 1년 동안 합숙을 하고 12월에 아시안 경기를 끝내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사실 탈진 상태죠. 근데 한국 축구 내 상황이 너무 절박했기 때문에 거기서 어떻게든지 그 한 경기를 통해서 그 사람들한테 나를 잘 보이고 살아남아야 됐던 경기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아무것도 기억이 나는 게 없고 그 다른 사람들이 다 해서 아 좋은 선수다 신문에 이렇게 막 대서특필한 거 그것밖에는 기억이 없어. 경기를 한 기억은 정말 안 나요. 어떻게 보자면은 생존해야 되니까 살아남아야 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살아야 되고 내가 가서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한국 축구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절박했어요. 그러면 이게 그렇게 가능한가? 그 팀이랑 오래 호흡 맞춘 것도 아니었잖아요. 훈련을 오랫동안 하셨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들어가서 바로 투입돼가지고 이게 턱턱 맞아가지고 3대1이라는 결과와 좋은 평가를 받는 게 가능한 건가? 보통은 이 정도면 6개월, 1년은 손발 맞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수가 잘하면 가능합니다. 선수가 잘하면? 그렇죠. 그 선수가 잘하는 선수면 가능하죠. 그러셨던 거 아니에요? 그런 거죠. 가가지고. 결과적으로 그렇네. 근데 그때 이제 한국에 여권갱신을 하러 들어오세요. 들어와서 김포에 오자마자 군대로 바로 가세요. 정말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 그거 정말 마음은 아픈 얘기인데 군대가 3개 팀이 있었는데 육군이 2년, 해병대가 2년, 이제 공군은 복무 기간이 3년이었어요. 길죠. 36개월, 35개월 그 정도 돼요. 원래. 근데 이제 축구부를 만들려니까 타군하고 똑같은 조건을 하지 않으면 안 가니까 의가사 제재의 예외 조항으로 뭐 축구단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를 이제 첫 케이스로 이제 영입을 했죠. 제가 이제 10월에 입대를 했는데 그렇게 계산을 하니까 78년 12월 31일이 이제 제대 날짜예요. 그래서 이제 추진을 했죠. 근데 1월 5일이 여권 말기인데 군에서는 일단 무조건 들어오라는 거예요. 이 여권 말기가 79년 1월 5일이니까. 그래서 1월 4일 날 출국을 해서 공항에 내리니까 이제 기자 난리가 났죠. 그래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옆에 그 공군본부 대령이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무 말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고 그 얘기하려는 말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끝난 다음에 바로 거기서 부대로 들어가서 제대할 때까지 부대에 있었죠. 잠깐만요. 공군 들어가실 때 공군에서 아까 그렇죠. 말씀하신 조건을 해서 약속이 12월 31일 78년. 너 일찍 제대시켜줄게 이랬는데 복무하시는 동안 이게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얘기들이 다 바뀌어버린 거죠. 복무하는 중에 바뀌었다기보다 그 한 경기를 잘하면서 다름슈타트 경기를 잘하면서 이제 독일에서 막 유명해지고 언론이 이렇게 막 뉴스로 다루니까 이게 이제 한국으로 넘어와서 한국도 또 다시 이제 화제가 되고 그러면서 뭐야 군인인데 이러고 어떻게 거기를 가 뭐 이렇게 이제 얘기가 이제 질문이 계속 나오기 시작했죠. 형평성 논란도 있을 수 그렇죠. 있고. 공군이 3년인데 뭐 76년에 한 사람이 어떻게 36개월도 안 채웠잖아. 뭐 이러고. 이게 이제 특혜잖아. 뭐 이런 거 그렇죠. 같네요. 그게 시작이 되면서 약속은 없어졌고 조기 제대가 안 되니까 공군의 그 공무 규정대로 그러면은 다시 잠깐만 독일에서 한 경기로 스타가 돼서 한국에 들어왔는데 다시 군인 되신 거예요? 그렇죠. 군대 2번 가신 거예요? 일종의? 다시 이제 내무반으로 들어가서 워낙 이게 막 떠들썩하니까 밖에를 못 나갔어요. 제대할 때까지. 남은 기간. 나는 그 5개월이 미쳤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내가 한 게임 너무 잘해서 스타가 될 줄 알았는데 뛰어보고 싶은데 와가지고 5개월 동안 너무 가고 싶을 것 같아. 거기에 독일에. 덧붙여서
가서 말씀하신 내가 몰랐던 새로운 축구를 봤어. 그치. 그래서 난 이런 것도 발전시켜야지. 여러 생각이 있으셨을 텐데 5개월을 갑자기 내모는 그것도 그런데, 군대에서. 생각하기에는 그럴 수 있는데 저한테는 그래도 그게 희망이었어요. 한 경기가. 전혀 안 될 줄 알았는데 한 경기를 그렇게 하고 나니까 와서 있는 5개월이 사실은 힘들었지만 네. 그래도 나한테는 꿈이 있었어요. 다시 돌아가겠다. 돌아갈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가졌었죠. 아, 근데 독일에서도 난리 났었을 것 같은데, 진짜? 난리 났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치. 그 당시 기사를 찾아봤는데요. 1979년 1월 5일. 네. 기사. 이 기사 제목이 이거예요. 차범근 다시 못 올까봐 서독 축구계 교민 걱정. 나 지금도 너무 화끈거려요. 한 선수가 프로팀에 와서 계약을 했는데 한 경기 잘하고 어디론가 사라졌어. 감독이 안 와. 어디 갔어? 군대 어땠는데? 갔더니 여기 군대가 있대. 그래서 처음 데뷔골 기억나시나요? 나죠. 그 세 번째 경기가 홈에서 있었고 상대팀이 슈투트가르트였어요. 칼 하인스 페어스트라고 그 당시 국가대표 주전 맨투맨 수비수였었어요. 그 선수가 이제 저를 마크를 했는데 네. 보기 좋게 제가 헤딩골로다가 골을 넣었죠. 그때 너무너무 통쾌했고 그냥 그동안의 모든 게 다 이렇게 정말 날아가는 것 같고 그 골을 프랑크 팬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 사람들 너무 기다렸고 감독님 특히 거기 계신 간호원, 강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말할 수 없이 위상이 달라졌죠. 아까부터 신기하게 보고 있었던 게 피지컬로 워낙 또 유명을 하셨어요. 부서지질 것 같지 않은 차범의 피지컬. 지금 눈으로도 진짜 골격이 아직 하나 느껴지는데 그런 감독님도 활동하실 때 8081? 그러니까 아직 독일 진출 초창기라고 볼 수 있는데 레버쿠전전에서 겔스도프라는 소속에 굉장히 치명적인 부상을 당했다. 거의 선수 생활 위협을 당했었다. 이런 사건이 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휴, 뭐 기억하면 참혹한 사건이었죠. 뒤에서 슬라이딩 태클하면서 오른쪽 무릎으로 여기를 쳤는데 요추뼈가 부러졌어요. 허리인데요. 그렇죠, 허리지. 그러니까 거기에서 바로 그냥 그 병원으로 이제 이송을 해갔거든요. 병원에서 진단이 뭐 축구를 못할지도 모르겠다. 접어야 된다 선수. 뭐 신문에 이제 계속 기사들이 막 뜨면서 온 독일이 이제 난리가 났죠. 그렇게 외국 선수들한테 이렇게 잔인한 분데스리가인가 뭐 해가지고 우리 팬들이 우선 흥분을 해가지고 그 죽이러 가야 된다고 해가지고 막 난리가 났었죠. 실제로 그 선수를 고소하겠다 구단에서. 그래서 동의도 막 구하고. 근데 그때 어떤 마음이셨어요? 처음에는 뭐 감정 추스리 이제 조절이 안 되고 내가 여기를 어떻게 왔는데. 프로 선수가 4주가 지나면 봉급이 이제 안 나오고 내가 돌아가면 빈털터리로 이대로 이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 뭐 만감이 교차하는데 그래도 또 시간이 지나니까 또 마음도 가라앉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경기장에서 어떤 상황도 사실 일어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구단에서 어쨌든 고소를 해야 되겠다고 그거를 사인을 해가지고 A4 용지 해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그 사인을 할 수가 없다. 내가 뭐 그 이후에 제가 레버쿠센을 가서 그 선수하고 잘 지내셨어요? 지금 뭐 아주 가까운 친구가 됐죠. 이 선수와 네. 용서하신 겔스토프. 거네요. 그렇죠. 그 부상을 전후로 독일 사람들이 정말 저를 사랑한다라는 거를 느끼셨구나. 느낀 게 그 부상 이후부터. 아. 그 병원에 꽃을 놔둘 데가 없어서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한테 말하면 그런 거지. 실력도 좋은데 이방인인데 성격도 좋아. 인성도 좋아. 박성 선수는 가장 힘든 거. 언어를 이제 새로 배워야 되는 부분, 그 부분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아, 일본도 갔었으니까 일어를 쓰고 네덜란드어 쓰고 영어도 쓰고 다 해야 됐겠구나. 그렇죠. 이제 영어 프리토킹 완전히 너무 잘하시던데 영어. 맞아요. 네. 산 기간으로 치면 잘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이제 생활 수준 정도는 할 수 어느 정도 대화 정도는. 그 박성 선수 처음에 영어 익숙치 않을 때 팀 미팅하고 그럴 때 막 작전 얘기를 영어로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어로 하죠.
못 알아들을 못 거예요. 알아듣죠. 그럼 어떻게? 대충 알아듣고 하는 거죠, 대충. 그럼 직접적으로 모든 지시는 이제 영어로 하지만 저한테 얘기할 따로 개인적인 지시는 따로 하거든요. 그럴 땐 좀 천천히 말씀해 주시는데 퍼거슨 감독님은 워낙 이제 스코틀랜드 억양을 쓰시고 그래가지고 그 심하 못 알아들어요. 심하면. 특히 센 분으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영국 사람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 저한테도 이제 반 니스텔로이가 자기 3개월 걸렸다고 알아듣는데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그래서 그러냐고 뭐 못 알아들어도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감독님이 지성 알아들었어? 막 이렇게 얘기할 때 있잖아요. 막 혼자 개인 지시 내릴 때. 알아들었다고 하죠. 못 알아들었는데? 아유 그리고 나서도 아무 말 없었으니까 별 문제 없었으니까. 뭐 내가 잘못했으면 뭐라고 했겠죠. 그렇죠. 근데 뭐 아무 문제는 없었어요. 독일어 어마어마하게 잘하시겠네요. 나요? 그럼 누구한테 제가 물어보겠어요? 독일에서 뛴 분은 저 지금 지금까지 누구랑 대화한 거예요? 친구들하고 얘기하는데 전혀 소통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우리 본 가족들은 네. 어떻게 이렇게 독일 말을 못하냐고 나한테 핀잔을 드는데 저는 전혀 못 느끼겠어요. 아니 그다 왜냐하면 왜 감독님은 못 느끼죠? 감독님 불편한 게 없으시거든요. 가족들만 불편하시고. 아니 우리 운동선수나 예술가들을 보면 우리에게 정말 몇 개의 이미지나 장면으로 각인되는 그 순간들이 있죠. 두 분도 서로가 만약에 감독님 박세웅 선수는 혹시 차범근 감독님의 그런 순간? 기억에 남는 순간 같은 게 있으세요? 직접 본 거는 없지만 이제 얘기 들은 걸로는 어떤 얘기? 대표팀 경기를 하실 때 네네네. 저희 팀 지고 있는데 후반 막판에 3골을 몰아쳐서 네네네. 저 6분 만에 뭐 3골 네. 넣었다는 거. 네. 그게 이제 일어나기 힘든 일. 그 대한민국의 전설로 그럼요. 확인되지 않은 전설처럼 내려오는 얘기예요. 저 경기의 목격자가 저희 아빠. 그래서 결국 아, 그래요? 아버님 보셨다고요? 봤다고요? 저희 아빠가 1960년생이거든요. 시골에서 중3이 친구들과 네. 흑백 TV를 놓고 그 경기를 본 거예요. 그걸 중계를 해줬구나. 그때는 레저가 별로 없으니까 진짜 최고의 아이들한테 선물이었던 거예요. 근데 진짜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카톡을 제가 보내냈었는데 아빠가 카톡 왔어요? 카톡이 너무 길게 와가지고 제가 요약해 왔는데 진짜 너무 행복했대요. 그때 박 대통령 컵 말씀하신 박스컵에서 1대4로 뒤지고 있었는데 말도 안 되게 3골을 넣어서 비겼던 순간을 잊을 수가 없다. 그래서 네가 방송국에 다니니까 그때 영상 좀 구해와 봐라 이랬는데 그 영상 자료가 안 남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계속 알아봤는데 다른 자료들은 다 있는데 그 3골 넣은 영상 자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아쉽게. 아쉽다. 말레이시아전이라고 들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박스컵의 그 개막전이었었는데 우리가 1대4로 후반 7분 전까지 지고 있었어요? 지고 있는 상황. 말레이시아한테? 그렇죠. 홈 개막전에 최악이다. 홈 팬들이 얼마나 그 기대를 하고 왔겠어요. 그렇죠. 이제 1대4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그 팬들이 나가면서 그 옛날에는 방석을 하나씩 이렇게 줘가지고 그냥 세멘트 바닥에 앉으니까 그거를 사가지고 앉았거든요. 막 뛰는데 방석이 막 날라오는 거예요. 집어쳐라! 막 이러는 거. 그리고 막 나가는데 이제 골이 이제 제가 갔다 와서 때렸는데 또 공이 들어가서 4대2가 됐는데 또 조금만 1분 지나서 또 때렸는데 그게 또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나가다 하더니 4대3, 4대3? 그 네 번째 골이 딱 터지니까 난리가 난 거에서 나갔다 다시 들어와가지고 그게 4대4로 비겼어요. 맞아요. 후반 6분 남겨놓고 그게 다 네. 터진 거예요? 그렇죠. 제가 밖에를 나왔는데 이제 너무 재밌는 건 버스를 타려고 가는데 아이들이 제 다리를 와서 딱 움켜잡고 차범근이 도사야. 귀여워. 자꾸서는 그러는데 뭉클하더라고요. 그러죠. 그런 거는 사실 주성치 감독의 소림 축구에서 나타나는 일이지. 그렇지. 사실 저도 넣고도 이게 뭐 정말 꿈꾼 것 같아요. 내가 꼭 그러시겠다. 이걸 넣어야 되겠다 그게 아니고 그 순간 상황에
골을 넣어야 되겠다고 생각해 넘어져 때리면 공이 들어가. 근데 이게 마음대로 막말하셔도 되는 게 자료가 없어. 우리가 체크를 못해. 두 번째는 오버헤드 킥을 해가지고 세 번째 골은 80m를 제치고 들어가서 골을 넣었어요라고 얘기해도 다 믿습니다. 지금 뭐든지 얘기해도 다 돼요. 이거는 야. 그럼 반대로 감독님이 떠오르시는 박지성 선수의 한 장면. 너 한일전인가? 네네네. 네네네. 너 그 사이드에 쏴 이렇게 이거. 때 그거 뭐 왜 이렇게 한 거야? 아니 그 너무 그 팬들이 막 하는데 그거를 쫙 조용히 잠재우더라고. 야 너무 근사했어. 당시 일본 대표팀이 자신감이 넘쳤거든요. 월드컵을 앞두고. 우리 이번 세대 너무 마음에 들어. 강해. 그래서 자기네 월드컵 출정식을 홈에서 해서 그렇지. 한국 불러와. 우리가 깨부시고 월드컵 나간다. 이런 분위기로 열렸었거든요. 맞아. 네, 그때 이제 사전 전날 인터뷰에서 제가 일본을 좀 약간 낮게 얘기를 했죠. 대표팀의 능력이 예전만 하지 못한 것 같다라는 식의 발언을 하니까 이제 그 다음날 야유 보내고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한 보답해주고 이렇게. 너무 멋있죠, 짱. 그때 정말 그 마음에 들었죠, 그 세레모니. 네, 뭐 만족스럽다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그때 되게 잘생겨 보이게. 아니 그때 정말 캡틴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박지성 선수가 세레모니나 인터뷰를 할 때 상대를 도발하는 듯한 행동을 그런 거 잘 안 해요. 매너 왕이죠, 사실. 근데 한일전은 박지성 선수로 하여금 또 이런 행동을 하게 만드는구나. 정말 일본하고 경기는 그 분위기상 절대로 그 걸어서 져서 나오면은 안 되는 그런. 혹시 그 기록 아세요? 한일전에 대한 차범근 감독님 기록이 있습니다. 역대 한일전에서 가장 많이 골을 넣은 선수고요. 최초로 한일전에서 헤트트릭을 하신 분이고요. 제일 중요한 세 번째 기록이 뭐냐면 차범근 감독님이 출전한 한일전에서 단 한 번도 지지 않았대요. 혹시 아셨습니까? 맞는 얘기. 한 번도 제 기억으로 네. 제가 뛴 경기는 한 번도 진 일이 없어요. 일단은 한일전을 하면 그 들었던 그런 그 선배님들 선생님들 그 얘기가 다 이렇게 몸으로 느껴져가지고 정말 전율이 흘렀어요. 그래서 절대로 져서는 안 되는 경기일 줄 알고 하여튼 죽어서 나와야 되는 그러니까 계속 이제 기억에 남겠죠. 그렇게 고마우신 아내분한테 프로포즈는 뭐라고 하셨어요? 사실 저를 만나러 나온 건 아닌데 친구 대타로 나왔다 저한테 붙들려가지고 뭐라고? 제가 이틀 만에 결혼을 하자고 이제 얘기를 했죠. 본지 이틀 만에요? 네. 그리고 내가 축구를 이렇게 잘하고 싶은데 아, 그게 프로포즈였어요?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저는 가난했고 아내는 뭐 좀 여유가 있었고 그 여유가 있었는지 그거는 그때는 몰랐고. 감독님 진짜 사모님한테 진짜 잘하셔야겠어요.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습니다. 정말 잘하셔야겠다는 생각이. 그래서 그 약속을 전 뭐. 야, 이틀 인연이다, 만에. 인연. 박지성 선수는 어떻게 프로포즈했어요? 뭐라고? 저는 편지 쓰고. 편지요? 네, 크리스마스 날. 로맨틱해. 뭐라고? 크리스마스 날에 이제 제 축구센터에 작은 박물관이 있어요. 거기를 데려가서 로맨틱해. 밤에 밤에. 이제 저희들이 사진 찍은 것들을 다 붙여놓고 네 아주 그렇게 해서 이제 편지 쓴 거를 아내 앞에서 읽고 이제 반지를 보여주는 쓰려주는 세상에. 프로포즈였죠. 잠깐만. 저 박물관에 같이 있는 사진을 장식해놓고 저희 같이 있는 사진 큰 건 아니었고 저희들이 이렇게. 핸드폰으로 찍은 거 조그맣게 인화를 해서 편지 내용은 뭐였어요? 편지 내용이 머리 왜 이렇게 긁을 거야? 편지 내용이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 공간이 내가 축구 선수로 살아온 박지성이라는 사람이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공간인데 이제 당신을 만나서 축구를 열심히 했던 그 축구 선수 박지성만큼 당신에게 그렇게 잘 해줄 수 있는 뭐 남편이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잘 방송 못 배워. 나가가지고 잠깐만. 외워야 돼. 온도 차이가. 온도 차이가 그러다 아니고 보니까 나도 생각이 나네.
중국집에 앉아서 내가 그 얘기를 중국집이요? 중국집이요? 어느 중국집에 약속을 해서 중국집. 제가 반지를 하나 사가지고 만난 지 그 반지를 끼워주면서 나랑 이제 결혼을 해달라. 그게 중국집이었구나. 그게 중국집이었어요. 근데 만난 지 이틀 만이야. 이 남자 이틀 전에 만난 그 사람이야. 중국집의 메뉴는 뭐였어요? 시켜놓은 메뉴. 짜장면이죠.